내 아이옵니다. 내 뱃속에서 키워나은 내 핏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생면부지의 다른 여인을 어미라 부르게 하신단 말입니까? 1376년 3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고려의 수도 개경. 그 누구도 감히 발소리조차 낼 수 없는 최고 권력자 명덕태후의 침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발바닥이 찢겨 붉은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른 채 차가운 돌바닥에 납작 엎드려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한 여인. 어둠을 뚫고 야밤의 걸담을 넘은 이불 청객은 놀랍게도 가장 천대받는 신분인 한낱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궐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지금 저 화려한 용상에 앉은 어린 국왕이 다름 아닌 자신이 직접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주장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쩌자고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입에 담은 것일까요? 만약 그녀의 말이 단순히 실성한 미치광이의 헛소리라면 당장 사지가 찢길 대역죄일 것이고, 정말 숨겨진 진실이라면 이것은 500년 고려 왕조를 통째로 붕괴시킬 거대한 폭탄이 터지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한이 맺힌 외침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당시 최고 실세 이인임의 수하들에 의해 무거운 돌덩이와 함께 그녀는 임진강에 내던져지는 최후를 맞이하지요. 아무런 호의도 없이 홀로 호랑이 굴에 뛰어드는 것은 곧 참혹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도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뛰어든 그녀. 도대체 그녀는 누구길래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어미라 외치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걸까요? 세상을 뒤흔든 한 여인의 절규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슬픈 핏빛 미스터리. 지금부터 그 첫 페이지를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1365년 고려의 맑았던 하늘이 하루아침에 핏빛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공민왕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꼈던 유일한 사랑, 노국 대장공주가 난상 끝에 처참한 고통을 안고 숨을 거둔 것입니다. 원나라에서 시집온 이 공주를 공민왕이 얼마나 아꼈는지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리고 많은 드라마와 소설로도 익히 잘 알려져 있죠. 두 사람은 본래 정략으로 맺어진 부부였습니다. 원나라가 고려를 소나귀에 쥐고 흔들던 시절, 원 황실의 공주와 고려 왕자의 결합이란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의 산물이었지요. 그런데 이 차가운 정략 결혼이 어느 순간 기적처럼 진짜 사랑이 됩니다. 공민왕은 즉위후 원의 간섭을 걷어내는 반원 개혁을 밀어붙여요. 이는 자기 아내의 나라를 상대로 칼을 겨눈 거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반란군이 궁궐로 들이닥쳐 왕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공주가 몸소 침전 문 앞을 막아섰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노국 공주는 철저히 왕의 편에 섭니다. 그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끔찍한 고통 속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오래도록 자식이 없던 부부에게 뒤늦게 찾아온 임신이었고 온 나라가 왕자의 탄생을 애타게 기다렸죠. 그런데 난상 끝에 공주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공민왕이라는 한 인간이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남은 이후의 공민왕은 우리가 알던 위대한 개혁군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두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밤낮으로 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위한 거대한 무덤과 사당을 짓느라 아낌없이 국고를 쏟아부었죠. 백성을 보살펴야 할 정사는 완전히 손에서 놓아버린 채로 말입니다. 대신들은 애가 탔어요. 왕이 죽은 왕비의 화상 앞에서 향을 사르고 하루의 절반을 눈물로 보내는 동안 개경의 정무는 산더미처럼 밀려갔으니까요. 향내가 배어있는 어두운 정각 안에서 왕은 그림 속의 아내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상소는 답을 받지 못한 채 쌓여만 갔고, 텅 빈 옥좌를 바라보며 발만 구르던 조정 대신들의 한숨소리만이 권례를 맴돌았지요. 바로 이 텅 빈 권력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평생을 걸고 함께 싸운, 너무나도 사랑한 동반자가 눈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졌을 때 그 거대한 상실감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으셨을까요? 공민왕이 찾은 해답은 뜻밖에도 한승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돈. 바로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 될 여인의 운명을 처음으로 손에 쥐게 될 남자입니다. 신돈은 원래 이름조차 없는 승려였습니다.
어머니가 절의 노비였다고 전해질 만큼 출신 성분이 무척이나 비천했죠. 그런데 이 승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려의 최고 실권자로 벼락 출세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공민왕은 왜 하필 이 승려에게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맡겼을까요? 여기엔 공민왕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은 대대로 권력을 세습해온 권문세족들, 즉 뿌리 깊은 기득권층이 장악하고 있었죠. 왕이 개혁을 하려 해도 이들이 얽히고 설켜 번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이 보기에 신도는 달랐습니다. 가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얽힌 인맥도 없는 사람, 잃을 게 없으니 콧대 높은 귀족들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왕은 신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구할 사람은 그대뿐이다. 그렇게 신도는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개혁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풀어주었죠. 백성들은 그를 성인이 나셨다며 두 손 모아 환영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한 정권이 통째로 굴러가고도 남을 그 긴 세월 동안 신도는 사실상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신돈을 바라보는 시선도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권세가의 땅을 빼앗아 백성에게 돌려준다는 건 뒤집어 보면 기존 권력자 전부를 적으로 돌린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개혁의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그 칼을 쥔 자의 목도 위태로워지는 법입니다. 신돈 자신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고요. 왕의 신임이 흔들리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테죠. 훗날의 일을 생각하면 이건 소름 끼치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신돈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왕이 그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하던 왕, 그리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실세 승려, 이 두 남자가 오가던 신돈의 집에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반야입니다. 고려 말 산노비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노비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물건처럼 사고 팔렸고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주인의 소유가 되는 가혹한 운명이었죠. 반야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 역시 신돈의 노비가 될 운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기록은 그녀에 대해 지독하게 인색해요. 언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심지어 얼굴 생김새조차 전해주지 않지요. 우리가 아는 건 오직 하나, 그녀가 신돈의 집에서 부리던 여종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이 미천한 여종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독한 술기운과 짙은 향냄새가 뒤섞인 몽롱한 방 안에서 왕의 흔들리는 시선이 차를 올리러 들어온 반야에게 깊숙이 꽂힌 것입니다. 야사는 죽은 노국 공주를 잊지 못하던 왕이 공주와 어딘가 묘하게 닮은 반야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고 전하고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 공민왕에게 반야는 애틋한 사랑의 도피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죽은 아내의 환영을 투영하여 미쳐가는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키는 지독하고도 슬픈 진통제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절망으로 추락한 왕은 핏줄도 배경도 없는 비천한 여인의 품에서 잠시나마 끔찍한 현실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럼 왕과 반야가 단둘이 남겨진 방 밖, 이 미래를 지켜보던 신돈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집안에 둔 여종 하나가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만약 그 여종이 왕의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의 몸에는 고귀한 왕의 피가 흐르지만 고려의 법대로라면 그 아이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신돈 자신이 됩니다. 왕의 핏줄을 자기 손안에 두게 되는 셈이지요. 미천한 승려 출신인 그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보험이 있었을까요? 왕이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당시 고려 말의 살얼음판 같은 권력의 세계에서 왕의 유일한 아들과 자기 집안이 얽혀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의 거친 숨소리와 반야의 낮은 탄식이 새어나올 때 신돈의 입가에는 아주 만족스럽고도 은밀한 미소가 번졌을 테죠. 그렇다면 반야는 어땠을까요? 그녀 역시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덫을 몰랐을 리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저
왕의 수발을 드는 힘없는 하녀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천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반야는 고려 최고 권력자들이 벌이는 이 장기판 위로 기꺼이 걸어들어가 가장 치명적인 말이 되는 운명을 선택하지요. 평생을 주인의 발밑에서 짓밟혀온 여인에게 내밀어진 이 위태롭고도 매혹적인 동아줄.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동아줄을 외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위태로운 동아줄을 기꺼이 부여잡은 대가였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돈의 은밀한 저택 가장 깊숙한 방에서 마침내 작은 태동이 시작됩니다. 반야가 공민왕의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평화로운 시절이었다면 천하가 들썩이며 온갖 축복을 받았을 경사였겠지만 이곳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고요했어요. 이유는 아이를 품은 여인이 고귀한 왕비나 후궁이 아니라 신돈의 수하에 있는 한낱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소식이 궁궐 내의 다른 권력자들 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통성 있는 후계자를 바라고 있던 콧대 높은 명문귀족이나 다른 왕족들에게 뼈대조차 없는 천민의 임신은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름없을 일이었습니다. 반야와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은 당장 다음날 아침 차가운 우물물에 던져진 채 발견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파리 목숨보다 못한 위태로운 처지였지요. 때문에 그녀의 임신 기간은 축복이 아니라 숨막히는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도는 이 귀중한 패를 지키기 위해 반야를 자신의 저택 가장 으슥한 곳이나 측근 승려인 능우의 집으로 몰래 빼돌려 철저히 숨겨야 했어요. 아이를 품은 10달이라는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반야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법은 잔혹할 만큼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천인 여인이 낳은 자식은 아비가 누구든 상관없이 천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만약 공민왕이 변심이라도 하여 이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신돈이 자신의 셈법에 따라 반야를 버리기로 결정한다면 그날로 그녀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반야는 어두운 방 안에서 뱃속의 아이에게 매일같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는 천한 노비의 자식이 아니라 천하를 가질 지존이 핏줄이라고. 그러니 제발 무사히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후계자를 낳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중의원의 정성 어린 보살핌이나 화려한 비단 이불 따위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방이 꽉 막힌 어두운 밀실 안, 짙게 피워둔 독한 향냄새와 피냄새가 어지럽게 뒤섞인 그 아득하고도 어두운 공간 한가운데서 마침내 고려의 운명을 뒤흔들 한 사내 아이가 처주름을 터뜨렸습니다. 왕의 유일한 혈육이 탄생한 순간이었지만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온전한 축복으로 환영받지 못한 채 오히려 훗날 반야가 철저하게 버려질 비극의 시작점에 불과했죠.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자 공민왕은 크게 기뻐하면서도 갓난아이에게 아주 묘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니노, 즉 석가모니의 노비라는 뜻이었어요. 어찌하여 그는 자신의 핏줄에게 부처의 노비라는 그토록 비천한 이름이 붙여주어야만 했을까요? 왕실의 핏줄이라면 마땅히 고귀하고 빛나는 글자를 이름으로 받아야 정상일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공민왕과 신도는 이 아이의 존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사방에서 닥쳐올 정적들의 매서운 공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교식의 이름을 붙여 혹여 모를 애군을 막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아이의 가치를 깎아내려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눈물겨운 속임수였던 것이죠. 모니노라는 이 기이한 이름 자체가 이 어린 핏덩이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하는 서글픈 증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신돈의 저택에서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아내를 잃고 흔들리는 공민왕과 막강한 권력을 쥔 신돈, 그리고 천한 여종 반야와 왕의 아들 모니노가 한 지붕 아래 얽히게 된 것이에요. 당시 권례 대신들의 눈에 비친 이 풍경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경악과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을 돌보아야 할 국왕이 밤마다 승려의 집으로 향하는 것도 모자라 그곳에는 비천한 여종이 낳은 출처조차 불분명한 핏덩이가 왕자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대대로 고려를 쥐락펴락하던 명문거족 대신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돈 일파의 득세도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수하의 노비가 감히 왕의 유일한 후계자를 품에 안고 있는 꼴까지 지켜봐야 했죠. 명문가의 대신들은 밤마다 으슥한 곳에 모여 앉아 이 위태로운 핏줄을 어떻게 도려낼 것인지 차가운 밀담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풍경은 훗날 조정 대신들이 반야 모자를 향해 거대한 적의를 품게 만드는 결정적인 씨앗으로 서서히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이 숨막히는 경멸의 한가운데서 반야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신돈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서 묵묵히 어린 모니노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권력자들의 손아귀에 얌전히 쥐어진 순종적이고 말없는 하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문 밖에서 신돈이 왕의 마음을 주무르며 국정을 논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반야는 그 은밀한 대화들을 어둠 속에서 빠짐없이 남몰래 주워 담았을 것입니다. 품에 안긴 아이가 자라날수록 그저 살기 위해 웅크렸던 반야의 텅 빈 내면에서도 권력을 향한 서글픈 욕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 테죠. 비록 지금은 후미진 방구석에 숨어 지내는 비참한 신세지만 내 품에 안긴 이 아이만 온전히 왕좌에 올릴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자신의 발 아래 조아릴 것이라 굳게 믿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녀는 가장 낮은 바닥에 엎드린 채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그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힘없고 나약한 노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품에는 고려 왕실의 유일한 미래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것은 곧 그녀 자신이 고려 정계를 뒤흔들 가장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반야의 이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만의 착각이었을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아이가 장성하여 지존의 자리에 오르면 자신 역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 그 지긋지긋한 노비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당당히 태우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테죠. 하지만 권력의 비정한 속성은 그녀가 품었던 얄팍한 희망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왕을 이을 고귀한 핏줄은 간절히 필요했지만 그 핏줄을 잠시 담아냈던 비천한 그릇까지 온전히 대우해줄 생각은 이 차가운 권례 그 누구에게도 없었으니까요. 모니노가 제 발로 걷고 세상의 옹알이를 시작하던 그 비밀스럽고 위태로운 시간들, 역사가 통째로 지워버린 그 공백의 시간 속에서 반야를 올가맬 비정한 사냥의 덫은 이미 그녀의 목을 향해 아주 촘촘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모니노는 7살의 소년으로 자라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응석을 부리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 안에서 뛰놀아야 할 어여쁜 나이이지요. 하지만 고려의 가장 깊고 은밀한 그늘에서 자라난 이 아이에게 허락된 운명은 지독히도 가혹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공민왕은 결국 냉혹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자신의 유일한 핏줄을 기필코 옥좌에 앉혀야 했지만 문제는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어미의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천한 산호비의 배에서 나온 핏줄이라는 멍에는 이 무자비한 권력의 생태계에서 아이의 목숨마저 앗아갈 가장 완벽한 핑곗거리가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고려를 쥐락펴락하던 콧대 높은 명문귀족과 대신들에게 천민의 자식을 자신들의 지존으로 받드는 일은 그야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막막하고 위태로운 현실 앞에서 공민왕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기묘하고도 잔인한 정치적 각본을 짜게 됩니다. 1371년의 어느 날 갑자기 반야가 숨어 지내던 초라한 거처로 권례의 화려한 가마와 상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자라난 어린 모니노의 몸을 씻기고 거칠고 남루한 옷 대신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왕실의 비단 옷을 겹겹이 입혔지요. 이 모든 화려한 의식 속에서 모니노의 어미인 반야는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감히 천한 여종 따위가 왕실의 고귀한 후계자 곁에 얼쩡거릴 수 없다는 듯 궐에서 파견된 상궁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죠. 이제 7살. 두려울 때면 본능적으로 제 어미의 채취를 찾고 치맛자락을 움켜쥘 여린 나이예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이들에게 둘러싸여 가마에 올라 어미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어린 모니노는 분명 겁에 질려 반야를 부르며 애타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처로운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들으며 반야는 그저 혀를 깨물고 시선을 어두운 바닥으로 떨구어야만 했지요. 자신이 여기서 달려나가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짐승 같은 권력자들의 칼날이 아들의 가녀린 목을 칠 수도 있다는 거대한 공포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된 두 모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일이 터집니다. 그렇게 아이를 냉혹하게 빼앗아 궁궐로 돌아간 공민왕은 곧바로 세상을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유일한 핏줄인 모니노가 천민 반야의 자식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궁인 한씨의 소생이라는 발표였지요. 살아있는 반야를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이미 땅속에 묻힌 여인을 가짜 어머니로 둔갑시키는 잔혹한 신분 세탁이었죠. 그런데 왕은 왜 하필 권내에 살아있는 수많은 후궁들을 놔두고 이미 백골이 된 여인을 아이의 어머니로 점찍었을까요? 죽은 자는 결코 권력을 탐하지도 탐욕스러운 외척을 끌어들여 조정을 어지럽히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민왕의 이 각본은 치밀함을 넘어 슬프도록 비정했어요. 왕은 죽은 한씨를 순정왕후로 추증하는 것도 모자라 그녀의 3대 조상과 외조부에게까지 줄줄이 높은 관직을 하사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망자들에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혀 왕의 든든한 외가라는 거대한 허상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이 완벽하게 꾸며진 연극 무대 밖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살아 숨쉬는 진짜 어머니 반야는 그녀에게는 무엇이 돌아갔을까요? 내 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죽은 여자의 아이라고 선포하는 왕 앞에서 그녀는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했을까요? 자신이 10달을 품어 낳았고 숨막히는 위협 속에서 10년을 웅크려 지켜낸 내 존재의 전부입니다. 그 아이가 남의 자식으로 둔갑하는 순간을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아야만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 이유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반야는 왕을 원망하기보다 아들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삼키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자신이 섣불리 친어머니임을 주장하는 순간 아들의 이마에 산호비의 자식이라는 끔찍한 사형 선고의 낙인을 제 손으로 찍는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지워져야만 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멀리서 화려한 용포를 입고 세상의 찬사를 받는 모니노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애처로운 최면을 걸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저 지존의 자리에 무사히 오르기만 한다면 이 모든 끔찍한 수모는 한순간에 씻겨 내려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왕이 되고 나면 언젠가 당당히 친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희망만이 어둠 속에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잔혹한 궁중 정치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한 가여운 어미의 슬픈 착각이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들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이름표를 찢어버린 반야의 위태로운 삶. 하지만 그 가여운 희생마저도 그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방패막이 산산조각 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시작합니다. 모니노가 궐로 들어가던 시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해진 신도는 결국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되고 왕권을 턱 밑까지 위협할 정도로 거대해진 요승의 그림자를 공민왕이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지 않지요.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신돈에게 영모라는 무시무시한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 공들여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은 왕의 단호한 교지 한 장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간 신도는 양팔과 양다리가 소와 말에 묶인 채 사방으로 찢겨나가는 참혹한 거열형을 당하게 됩니다. 비릿한 피바람이 온 개경을 휩쓸던 그날, 그렇다면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신돈이 형장의 이슬로 처참하게 사라지던 그 핏빛 밤에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한낱 놀이개로 이용하고 생떼 같은 아들마저 무참히 빼앗아간 옛 주인의 몰락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옛 주인 신돈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반야는 빛 한 줌 들지 않는 좁은 방구석에 엎드려 자신의 숨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꽉 틀어막아야만 했어요. 아무리 신돈이 증오스럽고 원망스러웠다 한들 그가 살아있어야만 자신에게 뻗어오는 무자비한 정치적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 거대한 그늘이 사라진 이 순간 반야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벌판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돈 일파가 줄줄이 엮여들어가 목이 잘려나가는 거대한 피의 숙청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운 채 짐승처럼 엎드려 겨우 목숨을 연명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은 오직 궐 안에 있는 공민왕뿐이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진짜 어머니로 인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왕의 고귀한 핏줄을 낳은 어미이니 최소한의 목숨만은 지켜줄 거라는 그 위태로운 믿음 하나에 의지한 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야가 간절히 붙들고 있던 그 신락 같은 믿음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신돈이 죽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374년 가을 고려의 밤하늘에 또다시 거대한 피바람이 몰아치거든요. 노국공주의 죽음 이후 광기에 사로잡혔던 공민왕은 신돈을 처형한 뒤에도 온전한 군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젊고 잘생긴 사내들을 뽑아 자제위라는 직제를 만들고 그들과 매일 밤 난잡하고 해괴한 연회에 빠져들었지요. 그러던 중 왕의 후궁 중 한 명인 익비가 자제위 소속인 홍륜의 아이를 갖게 되는 끔찍한 스캔들이 터지고 자신의 후궁이 감히 다른 사내의 핏줄을 잉태했다는 사실에 격노한 공민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제위 일당을 모조리 베어버리겠다는 잔혹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요. 환관 최만생의 입을 통해 이 참극의 계획을 미리 전해들은 홍륜과 자제위 일당은 오히려 선수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깊은 밤 만취하여 침전에 쓰러져 자고 있던 공민왕의 침소에 피에 굶주린 칼잡이들이 들이닥칩니다. 한때 원나라에 맞서 고려의 웅장한 자주를 외치던 개혁 군주는 자신이 곁에 두었던 호위병들의 차가운 칼날에 온몸이 무참히 난도질당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아요. 그리고 궐 밖에 낡고 초라한 거처에서 숨죽여 지내던 반야의 귓가에도 국왕의 시해 소식이 전해집니다. 공민왕의 심장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반야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을 테죠. 이제 내 아들 모니노가 왕이 된다. 모니노는 왕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옥좌에 오르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아들이 지존의 자리에 오르면 당연히 수십 명의 궁녀와 화려한 가마를 보내 자신을 태후궁으로 모셔갈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이 그녀의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10년 넘게 홀로 삼켜야 했던 피눈물을 드디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벅찬 희망에 밤새 궐문 쪽을 바라보며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반야. 그녀에게 공민왕의 죽음은 과연 그녀를 올가매던 오랜 족쇄를 풀어줄 구원의 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지옥의 문이 열리는 서막이었을까요? 당시 궐내에서는 명덕태후와 경복흥 등 유력한 귀족들이 다른 종실의 인물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이이님이 강력하게 모니노를 밀어붙였지요. 그리고 이이님의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도박 덕분에 10살이 된 어린 소년 모니노는 결국 우왕이라는 이름으로 찬란한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반야의 그 애틋하고도 간절한 기대와 달리 궐문은 그녀를 향해 단 한 뼘도 열리지 않아요. 아들은 눈부신 용포를 입고 만조백관이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며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그녀는 여전히 궐 밖에 싸늘한 먼지 구덩이 속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왜 이이님은 반야를 철저하게 모른 척하며 궐 밖으로 내동댕이 쳤을까요? 우왕을 왕좌에 앉혀 조정을 장악한 이이님의 측근들은 밤마다 은밀한 술자리에 모여 이 천한 여인의 가치를 냉혹하게 저울질했습니다. 그들의 매서운 눈에 반야는 살아 숨쉬는 골칫거리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끔찍한 위험 요소일 뿐이었죠. 죽은 한씨를 왕의 고귀한 어머니로 포장해 놓았으니 이제 와서 산호비 출신의 친어머니를 궐 안으로 들이면 우왕의 정통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왕의 고귀한 피를 물려준 그릇은 이미 10년 전에 그 쓸모를 완벽히 다했다는 것이고 이님 일파에게 반야의 뜨거운 모정이나 억울한 눈물 따위는 그저 조속히 지워버려야 할 혈통의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천한 핏줄이 태우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꼴을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을 테죠. 그렇다면 궐안의 10살짜리 어린 왕은 어땠을까요? 우왕 역시 제 어미의 존재를 새카맣게 잊고 호의호식하며 옥좌의 달콤한 만을 즐기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턱없이 큰 용포를 입고 이이님 일파의 감시 속에 꼭두각시처럼 앉아 있었지만 밤이 깊어지면 어린 소녀는 몰래 눈물을 훔치며 친어머니 반야의 따뜻한 품을 사무치게 그리워했지요. 궁궐의 화려한 산의 진미도 바닥에 엎드려 조아리는 수백 명의 대신들도 제 어미의 온기를 대신해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이 어린 우왕은 밤마다 굳게 닫힌 궐문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몰래 자신을 보러 와주지 않을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훗날 우왕은 장성하여 실권을 쥔 뒤 짐승들을 잔인하게 사냥하는 야간 행차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며 미치광이 같은 기행을 일삼게 되죠. 그의 기행이 공민왕에게서 물려받은 어두운 핏줄 때문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빼앗긴 어린 시절의 극심한 애정 결핍이 남긴 지독한 상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궐 안의 아들도 궐 밖의 어미도 서로를 지척에 두고도 단 한 번을 안아보지 못한 채 권력자들의 서늘한 감시 아래서 각자의 지옥을 처절하게 견뎌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녀를 견눈질하는 군사들의 눈초리는 매서워졌고 그녀의 초라한 거처 주변에는 섬뜩한 살기가 밤안개처럼 짙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는 이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반야는 마침내 잔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지요. 아들이 지존이 되면 10년의 피눈물을 보상받을 줄 알았던 어미의 순진한 꿈은 이제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376년 3월의 어느 깊은 밤, 자신을 향해 시시각각 조여오는 이이님 일파의 짙은 살기를 뼈저리게 느낀 반야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가만히 비좁고 차가운 방구석에 엎드려 자객의 칼에 목을 내어주느니 차라리 호랑이의 입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가세상의 억울한 진실을 낱낱이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치마폭을 찢어 발목을 단단히 동여매고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삼엄한 궁궐의 경비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이 쩍쩍 갈라져 돌부리에 채이고 붉은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조차 느낄 새가 없었어요. 오직 내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하고도 지독한 어미의 집착 하나만으로 살기 어린 경비병들의 횃불을 요리조리 피하며 궁궐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죠. 명덕태후의 처소인 태후궁의 차가운 돌바닥을 기어가듯 나아간 반야. 마침내 태후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그녀는 궁녀들이 미처 손을 쓸 틈조차 없이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이옵니다. 내 뱃속에서 키워나은 내 핏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생면부지의 다른 여인을 어미라 부르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저하게 빼앗긴 자신의 이름과 생때 같은 아들을 긴 세월 품에 안아보지 못한 가여운 어미에 맺히고 맺힌 안이 터져나온 핏빛 절규였지요. 밤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기는 이 충격적인 외침에 태후궁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일순간 숨을 멈추고 하얗게 얼어붙고 맙니다. 어쩌면 반야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태후가 조금이라도 혈육의 애틋한 정을 헤아려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굳게 믿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명덕태후의 반응은 반야의 간절한 기대와 달리 얼음장처럼 싸늘하고 냉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천하디천한 노비 주제에 감히 신성한 태후궁에 난입하여 조정을 능멸을 하려 든다며 불호령을 내린 것이죠. 태후의 불쾌한 손짓 한 번에 어미의 목숨을 건 발악은 너무도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아요. 그리고 곧바로 보고를 받고 득달같이 달려온 이이님의 수하들은 마치 이 순간만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듯이 반야의 머리채를 틀어쥐고 궁궐 깊은 곳,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지하의 옥사로 질질 끌고 내려갑니다. 곧이어 대간과 순위부가
합동으로 취재하는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진실을 규명하거나 왕의 억울한 친어머니를 찾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의 텅 빈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인임의 권력과 왕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이 시끄러운 계집의 입을 영구히 다물게 할 명분만이 필요했을 뿐이죠. 불에 시뻘겋게 달군 인두와 가죽 채찍이 그녀의 여린 살갗을 무참히 찢고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의식이 희미하게 끊어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반야는 끝내 자신이 우왕의 생모라는 주장을 단 한치도 굽히지 않아요. 몸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지만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는 아들을 향한 지독한 집착만이 유일하게 일렁이고 있었고, 결국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거짓 자백조차 받아내지 못한 권력자들은 서둘러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옥사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반야는 새로 지어진 감옥의 웅장한 중문을 부러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늘이 내 억울한 원한을 안다면 저 문이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인임의 수하들은 고통에 미쳐버린 여인의 헛소리라며 비웃고 조롱했지요. 하지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허시라는 관리가 처형을 지시하기 위해 그 문 아래를 통과하려 발을 디딘 바로 그 순간 멀쩡하던 그 거대한 중문이 그 자리에서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을 내며 맥없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허시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고 가까스로 흙먼지 속에서 목숨을 건졌지요. 이 모습을 본 병사들과 관리들은 모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너진 잔해와 밧줄에 묶인 반야를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여인의 원한이 하늘을 움직여 문을 무너뜨렸다는 건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죠. 어쩌면 후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런 기이한 일화로 남긴 것인도 모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정사의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조차 반야의 죽음을 예사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이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반야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굵고 거친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덜컹거리는 낡은 달구지에 실려 개경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달구지가 요동칠 때마다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멀어지는 궁궐의 지붕만을 허망하게 좇고 있었지요. 내 아들아, 어미가 간다. 소리 내지 못한 핏빛 울음만이 그녀의 입가를 맴돌았을 테죠. 잠시 후 그녀가 짐짝처럼 내던져진 곳은 시퍼런 강물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임진강의 어느 깊고 가파른 벼랑 끝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일말의 동정심이나 자비도 없이 그녀의 가녀린 목과 허리에 거대한 돌덩이를 겹겹이 매달았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횃불에 붉고 불길한 일렁임만이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수면 위를 스치는 차가운 강바람이 마치 그녀를 부르는 저승사자의 숨결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몸이 허공으로 띄워지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쳐 수면 위에 닿는 순간 입술 사이로 임진강의 탁한 물결이 무자비하게 밀려들어오지요.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솟구친 하얀 물보라를 끝으로 천하의 지존을 낳았던 비운의 여인은 그렇게 수면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고 맙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혹시 모를 후한의 쌍마저 도려내기 위해 그녀의 유일한 친족이었던 판사 용거실마저 찾아내 잔인하게 차명에 처하며 반야의 흔적을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거해버립니다. 아들의 생존을 위해 숨을 죽인 채 살아온 세월이었건만 결국 아들의 옷깃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차가운 강바닥에 원혼이 되어버린 반야. 하지만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핏줄의 진실 뒤에는 500년 고려 왕조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될 가장 슬프고도 거대한 폭풍우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하의 주인을 품었으나 끝내 어미의 이름마저 부정당한 채 목숨을 잃은 슬픈 여인. 이렇게 잔혹한 궁중의 암투극이 고요히 막을 내리는 줄만 알았지요. 하지만 역사가 숨겨둔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정사로 전해지는 고려사의 후미진 열전 구석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이 애달픈 서사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소름 돋는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낡은 종이 위에 쓰인 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반야가 흘렸던 그 숱한 피눈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깊고도 서글픈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기록의 내용, 무엇일까요? 시계를 다시 1365년 반야가 만삭의 몸으로 숨어 지내던 그 어둡고 비좁은 방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기묘한 일설의 내용은 당시 신도는 출산이 임박한 반야를 자신의 측근 승려인 능우의 속세집으로 은밀하게 빼돌립니다. 그곳에서 반야가 무사히 사내 아이를 낳았고 능우의 어머니가 그 여린 핏덩이를 넘겨받아 세상의 눈을 피해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기르게 되지요. 그런데 진정한 비극은 아이가 태어난 지 딱 1년이 되던 해에 벼락처럼 벌어집니다. 반야가 그토록 숨을 죽이고 온 마음을 다해 낳았던 그 아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돌연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왕의 유일한 핏줄이자 신돈 일파의 권력을 천년만년 유지해줄 절대적인 볼모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으니 그들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발칵 뒤집히고 말았을 테죠. 공민왕의 광기 어린 분노와 닥쳐올 피해 폭풍을 피해야만 했던 신돈 일파들이 죽은 아이와 외모가 엇비슷한 또래의 다른 갓난아이를 급히 주워와 반야의 아들인 척 꾸몄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 기록 속의 내용인 겁니다. 만약 그녀가 배 아파 낳았던 진짜 아이가 이미 죽어버렸고 옥좌에 앉은 그 핏줄이 전혀 다른 남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태후궁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피를 토하며 부르짖었던 그 애끓는 모정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완벽한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녀의 그 모든 끔찍한 희생과 처절한 죽음은 그저 남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홀로 버린 지독하고도 슬픈 코미디가 되는 셈이니까요. 반야는 자신이 10달을 품었던 친자식이 이미 1년 전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모른 채 평생 가짜 아들을 향해 그리움의 피눈물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더욱 오싹하게 만드는 기막힌 역사적 우연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반야의 아이를 대신 길렀다던 승려 능우의 집안 배경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는 훗날 공민왕이 모니노의 가짜 어머니로 공식 지목했던 죽은 순정왕후 한씨와 아주 가까운 일가 친척이었습니다. 이 소름 돋는 혈연의 끈 때문에 어쩌면 바꿔치기 된 그 갓난아이가 실은 처음부터 한씨 집안의 핏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론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핏줄을 속이고 가여운 어미의 눈을 완벽하게 가린 이 이중삼중의 거대한 기만극 속에서 반야는 어쩌면 그저 철저하게 조종당하고 버려진 슬픈 꼭 두각시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충격적인 일설을 맹신하기 전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 하나를 반드시 경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기록을 정사에 떡하니 새겨 넣은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 배후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려사는 멸망한 고려의 충신들이 눈물로 남긴 애틋한 일기장이 아닙니다. 고려 왕조의 숨통을 끊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 역사 의승자들이 철저한 계산 아래 편찬한 냉혹한 승전보에 가깝지요. 조선 사관들의 싸늘하고도 날카로운 기록은 오직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향해 겨눠져 있었습니다. 새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멸망한 고려 말기의 왕실이 그야말로 구제불능에 타락한 시궁창이어야만 했어요. 비천한 산호비 출신 여인이 왕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자체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심지어 그 핏줄조차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 자극적인 스토리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냥감이었습니다. 조선의 사관들에게 여종 반야의 이야기는 고려의 부패를 증명하고 타락을 상징하는 아주 훌륭한 재물이자 완벽한 핑곗거리였던 것이죠. 한편에서는 그들은 우왕과 그 아들 창왕이 왕씨의 고귀한 핏줄이 아니라 요승 신돈의 더러운 자식이라는 이른바 우창비왕설을 역사의 정설로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패가입진이라는 무자비한 정치적 슬로건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결국 이 명분 아래 우왕과 창왕은 모두 무참히 폐위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를 찬탈한 승자들의 입장에서는 우왕이 신돈이 자식이든 아니면 능우의 집에서 주워온 출처불명의 핏덩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1389년 강릉
인적 드문 초라한 유배지에서 25살의 젊은 사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한때 웅장한 용상에 앉아 있었던 지존 우왕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그는 강화도를 거쳐 이곳 강릉에서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뒤이어 그의 어린 아들 창왕마저 무참히 폐위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죠. 반야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져가며 그토록 지키려 했던 핏줄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립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임진강 깊은 물속에 억울하게 수장되었고 아들은 쓸쓸한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객사했으니 참으로 기막히고도 애달픈 모자의 일생이지요. 하지만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한 세력에게 이들의 비참한 죽음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승전보와도 같았습니다.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저 무자비한 패가입진의 논리, 그 냉혹한 건국의 핑곗거리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비천한 여종 반야의 가여운 그림자가 짙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신분제의 맨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한 여인의 존재 자체가 500년 고려 왕조를 통째로 무너뜨린 가장 결정적인 명분으로 작동했으니 이보다 더 서글픈 역사의 나비 효과가 또 있을까요?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잔혹한 비극은 무거운 돌덩이에 묶여 차가운 강물에 던져졌다는 물리적인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권력의 비정한장기판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끝내 가짜 어머니라는 오명을 벗겨내지 못한 데 있지요. 차가운 임진강 밑바닥에서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존재는 과연 누구의 핏줄이었을까요? 이제 그 진실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천하의 주인을 낳았음에도 왕비나 태우로서의 시호는 단 한 글자도 허락되지 않은 여인. 그녀의 가녀린 시신이 어느 물길을 따라 흘러갔는지 그 한 맺힌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역사는 말해주지 않아요. 오직 고려사 반역전의 어두운 구석에 신돈의 비첩이라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짤막한 네 글자만이 화석처럼 굳어있을 뿐입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모든 것을 던졌으나 끝내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가라앉아버린 비운의 어머니 반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쥘 수 없었던 야만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여인의 핏빛 울음소리가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 밤엔 임진강의 쓸쓸한 물결 위로 흩어진 그녀의 애타는 목소리에 한 번쯤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